교류화장정 3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펜 색깔도 하는데 3편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부닥치는 것은 바로 교회. 교회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길게 글로 써져 있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백을 하는 단체고, 무언가를 전파를 하는 단체고, 성내전을 행하고 누군가의 뜻을 실현시키는 신앙 공동체다. 요거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2024년에 이제 교회 정의에 관해서 맞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죠. 괄호가 총 4개가 있었고 이것이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즉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딱 대입해봤는데 맞을까 안 맞을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정의를 반복적으로 스스로 가슴속 마음속으로 읽어봤다면 하나씩 대입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자, 근데 또 2025년도에는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위치인데 괄호가 4개가 2개로 줄었어요. 아마 좀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했던 이 4개의 이 괄호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하면 2개가 될지 4개가 될지 아니면 문제가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년 연속 나왔던 문제인데 3년 연속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기억해 보면서 이 괄호 포인트 요 위치를 대입해 보고, 만약에 재수가 좀 운이 나쁘게 이 괄호 포인트가 아닌 딴 곳에 나왔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건 객관식으로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회의 정의를 물었으니 이제 교회의 직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번씩 읽어보면 다 좋아요. 하지만 요거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요것만 한 번쯤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빨간 글씨로는 사회라는 단어를 했지요.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2023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직무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을 묻는데 4개의 객관식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총 5개가 있긴 한데 여기 중에 몇 가지로 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했던 것을 교회와 국가라고 단어를 바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예요. 하지만 원래 맞는 것은 교회와 사회. 누가 보면 교회와 국가도 맞는 것처럼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바로 사회라는 단어가 더 맞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점을 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는 딱 한 번만 나와서 또 2번 나올지 점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3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개척교회 설립 절차 요거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설립 절차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처음 장부터 감리사한테 무조건 처원서 나 여기 개척할 거야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론 따지진 않겠죠. 감리사한테 바로 들이대면 좀 글쎄 될까요? 아마 누군가는 어느 곳에 잘 생각해냈다면 그 지방의 서기 목사를 좀 찾아가서 잘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상담받고 무조건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담받고 여기 제가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상담받고 그 행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잘 짠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진짜 교류화 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선 중요한 행정 절차, 그렇다고 이걸 이대로 진짜 진행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아무튼 실제로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의 절차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감리사님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요. 그럼 감리사는 그걸 딱 받았어. 그럼 30일 이내에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얘 개척 시켜줄까 말까.
그런데 문제는 감리사가 갑자기 땡깡을 부릴 때가 있을 거예요. 땡깡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너무 저급한 표현이네. 아마 뭐 정치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진짜 설립하는 얘가 진짜 못된 놈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절차는 예의가 없이 막 갖다 들이대서 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감리사가 소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감독에게 바로 이제 상급자, 감리사의 상급자인 감독에게 바로 설립 청원을 제출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통 감리사가 이렇게 소집을 않고 시간을 지출하면 감독이 그 사연을 알아봐요. 아유, 감리사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원래는 물어보는데 행정 절차상, 우리가 시험상, 텍스트상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척을 하는 사람이 참 성격이 못된 놈이 개척을 하려고 하니 감리사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 최대한 설립을 뒤로 밀어버리고 소집을 안 한다. 이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를 소집을 안 해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유 어쨌든 감리사에게 주어진 것이 감리사도 이 결정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감독까지 가면 감독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는데 근데 이게 또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서로 뭐 라인이 다르고 뭐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감독에게 설립 청원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도 있다. 그리고 설립 최종 의결 후 연회 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이제 개척이 되는데 가끔 혹시 좀 어느 지방에다 보면 어떤 좀 메가처치에서 분교 좀 체인점 같은 교회를 만들었나 봐. 보통 사연이 좀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지방에다 인준도 받지 않고 그냥 건축을 확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아무리 메가처치 등을 입고 이런 거야?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이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사연이 좀 있어요. 열지 않아서 한 5, 6년 동안 감리교에 등록되지 않고 연급도 정지가 되고 뭐 그랬던 사연이 한번 있었죠. 물론 그때 감독에게도 딱 찾아갔다고는 하는데 감독도 솔직히 말해서 지방에서 이런 사연으로 안 해주면 감독도 진행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메가처치에 등을 입고 지멋대로 그냥 하는 사람을 용인해 줄 정도로 감독이 정치적 부담을 입어줘야 할까요? 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 감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놔도 밑에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거,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 그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뭐 극단적인 예시로 감독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받았으니 당신 혹시 돈 받은 거 아니냐 어쩌냐 그러면 자격이 없다 어쩌다. 물론 뭐 솔직히 탄핵법에 대해서는 없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절차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야 돼요. 예. 이거 안 지키면 진짜 큰 난리 나서 뭐 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우리는 시험을 봐야 하니 아휴 감리교회사라 교리와 장쟁이 조금 단점이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활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긴 한데 실제로 조직과 행정법의 이제 개척교회 분립과 통합 폐쇄에 대한 설명까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의 경우는 맞는 것을 물어봤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실제 나온 시험지를 통해서 분립과 통합, 그리고 폐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맞는 것과 틀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1번의 경우 분립과 통합을 할 때 당의 개척교회 당회에서 제적 3분의 2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이 재산권은 보통 구역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 분립이든 통합이든 이유어쨌든 개척교회가 현재 존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해요. 근데 만약 폐쇄의 경우는 이미 개척교회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에 대한 재산권만은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냐? 폐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 그에 대한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교회 안에 구역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이제 거의 마땅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척교회 분립과 통합 그리고 폐쇄에 대해서는 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감리사는 청원서를 접수받으면서 14일 이내 아니죠 30일 이내에 요런 것 정도는 잘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기 내용은 개척교회 분립과 통합이지만 아까 우리가 봤다는 건 설립이죠?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똑같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주어진다. 자, 또 여기서 보면 또 이제 개척교회 폐쇄 얘기가 나왔어요. 구역회 결의에 따라서 이제 폐쇄됐는데 모든 동산과 부동산, 즉 재산권이죠. 이게 바로 재산권은 구역회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아니, 폐쇄 자체는 이미 교회가 없는 상태라서 구역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재산권은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지방이면 지방이고 당이면 당에 구역회면 구역회인데 실행부위원회는 또 뭔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앞에 지방회라는 단어가 붙었으면 지방의 산하의 실행부위원회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연회 실행부위원회도 있고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실행부위원회가 왜 있냐? 이유어쨌든 지방회가 한번 모이면요. 한 몇 명 정도 모일까? 한 200명? 어떤 데는 300명 모일 수도 있겠네요. 교회가 많으면. 근데 지방에서 뭔가 안건을 결정하고 우리 이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빗자루 한 10개를 구매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200명, 300명이 모일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200명, 300명 모이면 그까이 것 때문에 우릴 모이라고 했냐 하면서 이게 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 미진하고 작은 사례들은 특별히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게 그 부서가 실행부위원회예요. 네. 그 정도는 좀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수련목을 하든 단독을 하든 나중에 목사 연수 받고 부목을 하든 단독을 하든 걸어보면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정된 것을 비밀로 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다 공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거 지방의 실행부위원회가 사망에 따라서 개척교회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 의결한 후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 30일이라는 단어 굉장히 시험 많이 나와요. 여차하면 30일로 다 찍어요. 진짜 이 30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 여차해서 이제 무엇을 며칠 이내로 해야 하냐? 딱 그 헌법에 대해서 25일을 빼면 다 30일이야. 웬만하면 다 30일로 찍어요. 근데 지금 진짜 이거 찍는 기술을 알려준다 진짜. 그 결과를 연회본부에 서면을 보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22년도 이제 그 다음 해에 설립 절차에 대한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A, B, C, D.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냐? 감리사한테 청원을 해야 돼. 청한다. 감리사님, 저 여기 개척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귀여운 표정으로 내가 개척을 해봤어야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냐? 잘 보면 B가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한다. 개척을 설립하고자 하는 어떤 전도사가 있겠죠. 물론 목사가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참 귀엽게 찾아와서 감리사님이 여기 개척하고 싶어요. 청원서를 제출한다. B가 됐고, 이제 감리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지방의 실행부위원회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를 개척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근데 갑자기 감리사가 나 쟤 보기 싫어. 나 쟤 보기 싫어. 일부러 실행부위원회를 열지를 않는 거야. 응? 물론 지방의 어떤 좀 어른 목사님이나 좀 영향력 있는 목사가 가끔 감리사 찾아가서 야, 그 친구 좀 개척하고 싶다며 좀 도와주면 어때? 하면 뭐 또 그거 가지고 또 대판 둘이 싸우겠지. 그놈 어쩌고저쩌고 뭐 싸우는 뭐 상황 예시예요. 일부러 예시할 경우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소집하지 않게 되니 감독한테 직접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솔직히 감독 찾아가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연애 감독이 저 멀리 구석탱이에 있을 일까지 또 관여하는 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좀 여차해서 진짜 억울할 수도 있으니 그런 방법도 있다. 하지만 뭐 웬만하면 감독 찾아가면 아니 뭐 감리사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럼 뭐 그냥 미안해 나 내가 이렇게 부담 질 수 없지 내가 여기에 꼭 부담을 져야겠어? 이렇게 또 하면서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아무튼 감독한테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부위원회에서 딱 되면 근데 보통 감독까지 찾아가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감리사 임기 바뀔 때 감리사 임기가 어차피 2년이니까 2년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근데 보통 또 그 다음에 있는 감리사가 너 그거 아니야 하면서 좀 화를 좀 내시면 또 2년을 기다리던 해서 실제로 5, 6년 기다려서 개척을 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절차나 행정이라는 것을 좀 예의 있게 잘 절차 있게만 잘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가끔 요즘 이런 쪽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메가처치에 등을 잇고 갑자기 교회를 그냥 생개척하는 사람들이 좀 요런 쪽으로 좀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마 좀 그럴 겁니다. 거기선 아마 성도들 몇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완전 그냥 교회를 새로 등록하는데 그 절차나 그걸 좀 차분하게 좀 하면서 해야 하는데 뭐 부목사들이 그냥 부목사 일만 했지 뭐 이런 걸 잘하겠어요. 그걸 모르냐 보니까 문제 일어나고서 그런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고개 괜히 또 빳빳이 들고 내가 교인 한 200명 데리고 오는 사람인데 내가 저기다 대고 뭐 그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일 가지고 좀 하다 보니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슈가 문제를 만든다. 왜냐면 한때 요 연도내 그런 몇몇 교회들에 좀 문제가 생기니 이 설립 절차를 시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무튼 잘 돼서 이제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잘 통과되면 감리사는 그 결과를 의결한 날로부터 열애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게 바로 절차다. 요런 거 잘 예의 있게 잘 해야 돼요. 아마 저기 보통 메가처치에서 이제 좀 거기 등을 얻고 절차하는 과정에서 좀 한번 난리가 나는 적이 좀 있어서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나왔네. 21년도, 22년도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재산권 관리인데 교회가 분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새로 건축할 수는 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그냥 여기 부교육자한테 교인 절반을 떼어주는 몇 명을 떼어주는 우리 분립을 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배가 운동을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드는데 또 그의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갑자기 저기 어떤 교회 목사님과 저쪽 교회 목사님이 서로 남녀 관계인데 갑자기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야 니네들끼리 그냥 합쳐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극단적인 예시로 좀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다 보니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재산권 관리. 자 교회를 합친 건 좋아. 성도들 합쳐서 같이 예배 드린 건 좋아. 거기서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몸이 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행정적으로 재산권, 돈과 관련된 거예요.
요 재산권은 뭐다? 동산과 부동산. 요 동산과 부동산은 뭐냐? 요 동산은 돈, 여기는 땅, 건물, 그런 것들. 이 재산권을 어떻게 하냐? 자, 교회에 대한 모든 재산권은 다 구역회에서 합니다. 구역회. 근데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뭐 극단적인 예시를 제가 좀 얘기하자면 갑자기 어떤 담임 목사님이 주님께서 나를 저기 탄자니아냐 어디나 내 친구가 지금 우간다가 아니라 저기 어제 남수단에서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남수단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야겠다. 그래서 당장 가버렸어. 그럼 교회 담임자가 비었어. 근데 그 교회 담임자가 아무도 안 가. 성도도 없지, 월세는 얼마씩 내지, 보증금 개 비싸. 보증금은 엄청나게 비싸. 개 비싸는 건 욕이고 엄청나게 비싸.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그러다 보니 끝내 결론을 내리는 게 폐쇄야. 자, 폐쇄를 하면 구역회가 없어요. 구역회를 구상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땐 이 구역회의 이 권한을 그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처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것만 좀 기억해 놓고 시험 문제를 한번 봅시다. 2023년 교회가 분립 통합을 할 때 당의 개최해서 찬성했어. 그럼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한다? 자, 여기 3번과 4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3번 선택하시면 돼요. 쉽죠?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네. 여러분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나오길 기도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워야겠죠. 외우세요. 이거 나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맞나. 아무튼 뭐 좋습니다. 자, 이제 조직과 행정 감리교회 교인. 교인,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 간단해요. 세례받은 성인 이렇게 외우세요. 세례받은 중고등부 학생들, 세례받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그리고 세례 안 받은 사람. 요거 쉽게 외울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나이 몇 살부터 몇 살 뭐하고 뭐한 정의로 된 글이 굉장히 길어요. 너무 길다. 이렇게 길어요.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그냥 외우고 싶으면 한 50점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금 업로드한 기출문제 같은 거 그냥 외우시면 한 5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 정답인지만 알면 그럼 여러분들 한 7, 8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넉넉하게 합격 점수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냥 이게 왜 틀렸냐? 유아세는 2세까지가 아니라 유아세는 5세까지 받을 수 있다. 요거 하나 딱 딸 하나 텍스트 바꿔놓고 20년대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이때 시험 문제를 맞춘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아무튼 요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너무 사람들이 문제를 틀리는지 2024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 저것이요. 감리교회 교인은 입교인, 괄호,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괄호 맞추면 되잖아. 이거 당연히 감리교회 교인 종류 4개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 외워야겠죠? 이 정도는 쉽게 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적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2026년에 시험 봅니다. 2025년에는 안 나왔다면 26년에는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젠 교인의 의무입니다. 여러 가지 의무가 많이 있죠. 뭐 증거한다, 뭐 기도, 성경 읽고 기도한다, 그리고 헌금과 교회 사역할 때 의무금을 낸다. 의무금을 낸다. 요즘에 요즘엔 안 하고 과거에는 좀 나왔던 거에는요. 지금 법 개정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동안 이 의무금을 안 내면 명단 정리의 명분이 됩니다.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당원 명부 정리의 명분이 돼요. 6개월 동안 안 낼 경우에. 그래서 누군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면서 이제 회원 명부를 일부러 살려놓고 이제 교회에서 땡깡 부리는 못된 교인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감리회에서 하는 기관지와 서적을 구독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역시 틀린 것은 했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판매하는 서적과 물품을 구매한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맞는 내용은 구독한다예요. 근데 이게 좀 하면 강매 느낌이 나니까 당연히 틀린 것을 찾으니 4번이 정답인 거죠. 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004년도에 안 나왔고 5년도에 안 나왔으니까 6년도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감리교회 이제 집사. 근데 다 기억해 주세요. 집사, 권사, 장로, 수련모 다 기억하면 입교인이 되고 2년 지나면 가능해요. 집사 임명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게 바로 20살부터 가능하죠. 아니면 22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문대학교 전문대를 졸업하면 집사 임명 가능합니다. 안 시킬 뿐이죠. 요즘에는 다 결혼해야지 집사 임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새 결혼을 안 하는 비혼 추세다 보니 나처럼 비혼 추세다 보니 뭐 거의 뭐 40 넘어가면 다 시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 제한이 있어요. 70세 미만. 물론 이상 갔을 경우에는 명예 집사 뭐 그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자, 권사의 경우는 집사로부터 5년 연속. 여기 제가 연속이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만 이게 5년 연속입니다. 연속이고 35세에서 70세 사이 10명 중에 1명꼴로 임명 가능합니다. 전에는 15명 했지만 이제 10명 중에 1명꼴. 근데 만약에 입교인이 8명이다. 그럼 임명 가능합니다. 임명 가능해요. 이런 경우도 임명 가능해요. 자, 장로의 경우는 권사로서 5년 연속. 그러니까 여기 35에서 5를 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 이유는 장로 고시를 장로가 되는 장로로 인준을 받고 장로로 안수받는 과정이 있어요. 요 과정 동안에도 이게 3년의 시험인지 하는 게 있거든요. 이 3년의 진급 과정이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5년 안에 패스를 해야 돼요. 5년 안에 패스 못하면 장로 인준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70세 보통 은퇴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사연이 있다. 원래는 처음에는 70이었는데 3년의 진급 과정이 있으니까 67세로 낮췄다가 이게 뭐 공부를 안 해서인지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라인이 달아서 그런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65세로 낮추게 되었다. 요런 배경 지식을 이해하면 충분히 단어를 숫자로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장로도 30명 중에 1명. 근데 만약에 27명의 입교인이 그래도 1명 오케이 세울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수련목은 입교인이 되고 3년 뒤 보통 하면 23, 24, 뭐 그렇게 가능하죠. 25세 이상. 그럼 아무튼 한데 첫 번째 수련목을 첫 번째로 세울 때는 첫 번째일 때는 입교인 50명 중에 1명이다. 만약 48명일 때 오케이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또 수련목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긴 30명 중에 대표. 여기 우린 50명 중에 대표.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근데 여기 두 번째는 제가 100이라고 썼지만 그냥 200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200명인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수련목은 총 6명이지만 1년에 2명씩 임명이 가능하죠. 이 조건부로 붙인 이유는 메가처치에 몰린 거예요. 실제로 어떤 M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수련목이 25명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명단이. 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수련목이 많이 합격해 한
140명에서 한 많이 되면 160명인데 그 중에 25명이 한 교회에 몰려 있으면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건 시험 문제죠. 아, 그래. 집사의 자격 좀 하나 알아놓을 거. 어? 뭐 그런 거 있어요. 교리와 정정 공부해야 하고 집사 과정고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집사 과정고시 하나요? 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자, 24년도에 나왔던 것. 집사의 자격증 맞지 않는 것. 자, 그렇다 보니 여기서 보면 2년이 경과되고 입교일이 된 지 2년이 경과 65세 미만? 아니다. 70세 미만이다. 근데 이때 당시 24년도의 시험에는 3번과 4번의 문제 차이가 65세 미만과 70세 미만에 딱 두 개 나와서 사실상 1번과 2번을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한때 이런 적도 있었는데 24년도에 나오고 다 이상 안 나오네. 자, 그럼 이제 감리교회 권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억해두고 어딨어? 권사의 직무 중에 기도회를 인도한다. 기도회를 인도한다. 그래서인지 속회에 속장을 권사를 임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낙심자를 신방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자기가 속한 데에서 당에 구역해 보고한다 뭐 그런 것 정도 있는데 시험 문제 23년도에 평신도 임원의 자격 선출에 관한 것 중 틀린 것 이건 즉 뭐냐 시험 문제는 사실상 권사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를 동시에 묻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틀린 거 보면 권사는 입교인 15명 중 1명 비율로 선출한다. 아니죠. 10명 비율로 선출한다. 시험이 전에는 15명이 맞았지만 지금은 10명으로 하향됐어요. 왜냐? 교회 권사를 임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맞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자, 23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24년도에 이제 권사의 직무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와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이거는 사실 장로에 가까운 장로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담임자의 기도에 따라 인도한다가 이게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장로의 직무 내용이 권사의 직무인 양 페이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걸 잘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년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권사는 입교인 몇 명 비율에 한 명 비율로 선출하는가? 전에는 15명이었지만 이제는 10명이다. 자, 9명일 경우에 선출되냐? 선출된다. 한 명은 이렇게 좀 되긴 합니다. 자, 이제 장로, 이제 권사로서 5년 되고 40에서 65세 사이 30명 중에 하나. 자, 또 봅시다. 아이고, 활자등록 장로의 자격에 대한 문제 설명 좀 맞는 것.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찬성으로 결의 된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가 틀리냐? 여기서 보면 40에서 67세 미만 한때는 이게 한때 맞았긴 했어요. 하지만 법이 개정돼서 5년 시험이잖아요. 5년 과정이잖아. 거기서 또 뭐 틀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 안 돼. 40에서 65세 미만으로 맞춰 이렇게 됐고 여기서 보면 뭐가 틀린 거지? 아, 여기 신천장로 추천받은 신천과정고시 합격했고 임원회에서 아니다. 임원회가 아니라 어디야? 지방에 이거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자격심사위원회 그냥 지방에 자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요 5년 과정의 시험을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을 갖추고 패스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장로가 다른 지방으로 임명하려면 담임자가 임명하려는 교회 소속 지방 감리사에게 임명. 자, 이거는 뭐냐? 장로가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이동한다고 치면 여기서는 담임자가 아니라 감리사가 해야죠. 지방의 장은 감리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회 소속이 아니지.
지방의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이명증서 송부하라고 지멋대로 가잖아요? 그럼 장로로 인정 못 받아요. 실제로 진짜 제가 어디서 듣기만 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헌금 많이 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가 장로가 화가 나서 그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떠난 다른 교회에서 뭐 지방이든 연회든 자치단체장, 뭐 남성교회 연합회장에 이제 선출이 됐나 봐. 근데 그 전에 있던 데서 우리 장로님도 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딱 하는 말. 나는 저 장로가 저 교회 가는데 이명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이명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딱 그냥 그 한마디에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연합회장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장로를 어떻게 하는 방법, 좀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바꿔 말하면 장로가 또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도 또 많긴 있는데, 뭐 물론 뭐 제가 말한 이 스토리가 전부는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속 사정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알아서 잘 대처하고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해야 하는데 이거를 내가 못 지켰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사랑으로 나를 좀 덮어줘야지 나는 자라나는 새싹인데 이걸 상대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어떤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지만 그 자리를 노리는 딴 어떤 목사야들 어떤 교회에 있는 전도사가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기존에 가려는 사람을 부결시키는 방법은 과정 절차예요. 그렇다면 과정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해야죠. 괜히 메가처치 등 없고 메가처치에서 하니까 아유 우리 메가처치에서 뭐 한 얼마씩 선교비 넣어주면 되겠지. 에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과자 하나 못 먹는 시대입니까? 그렇게 사람을 거짓 취급하면 오히려 더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이 과정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쓸데없이 말을 설명하네. 21년도 평신도 임원회 간서가 맞는 것. 맞는 건 뭐냐? 여기서 뭐 장로는 권사로서 5년 이상 연임,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그러면 또 뭐야? 집사는 뭐냐? 여기서 65세 미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70세 미만이 맞는 거고. 권사는 뭐냐? 70세 미만이 맞는 거. 65세 미만. 왜냐면 뭐 이거는 권사는 그 권사하는 과정에서 뭐 3년 시험, 5년 시험 그런 건 없고 신천장 어디 있어? 신청자는 기획위원회 출석인은 3분의 1에서 구역해서 인준한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당회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당회에서 인준 결의한다. 정확히 인준은 지방에서 해요. 참고로 이거 틀렸네. 인준은 지방에서 하는 거고 결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렸는지를 이해를 하면 한 70, 80점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잘 쉽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잘 나온 문제예요. 자, 이제 장로는 이 교회 몇 명 중에 한 명 비율로 선출해야 30명. 24년도에 나왔던 거. 자, 그럼 이제 장로의 직분,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서 잘 보좌한다. 싸우려고 들면 할 말이 없지 뭐.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의 활동을 지도한다. 뭐 기타 등등 있죠. 또 여기서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는 당연한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와 연회 대표와 총회 대표로도 선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직무 결과를 항상 당회, 구역회, 지방회. 근데 권사 집사들은 어디까지만 했다? 당회, 구역회만 했다. 그 정도는 잘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 22년도에 장로의 직무, 설명 중 맞는 것. 물론 담임자의 부재시나 유고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벌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담임자가 부재시나 유고시에 담임자도 할 수 있는데 뭐 담임자가 못할 경우에 감리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자 보면 여기서 보면 1번 감독의 파송을 받아 아니죠. 감리사의 파송이죠. 감독의 파송은 목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목사는 어디서 안수를 받죠? 연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그럼 장로는 어디서 안수를 받죠? 지방에서 안수를 받아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당의 구역회 지방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지만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아니에요? 선출될 수 있어요. 왜냐면 총회나 입법의회 때도 가서 뭐 장로님들이 가니까. 자 그럼 이제 당의 구역회 지방의 연회 보고한다? 아니요 연회는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필수 참석 대상은 당의 구역회 지방이니까요. 연회는 지방에서 선출해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5명만 간다. 뭐 그렇게 선출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연회는 필수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권사 집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의 구역회가 필수 참석이에요. 근데 지방에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당의 구역회는 필수적으로 직무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자,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나왔던 문제 장로의 직무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 뭐냐? 담임자의 지도 아래 능력 있는 교회 청년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한다. 이거는 부목사에 대한 직무 같은데. 이거는 부목사의 직무 같은데. 근데 장로는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 대상이 바뀌었죠.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좀 차이점을 잘 기억하면 돼요. 근데 뭐 요런 거 1번이나 2번, 4번 그냥 한 번만 읽어봐도 좋죠. 어이구 1번이 여기 있네. 2번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적극 참여한다. 돈 없으면 장로님들이 해결한다. 에이 그 전에 담임자가 돼서 잘해서 교회 운영을 잘합시다.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로의 복권. 복권은 뭐냐? 장로가 잘못해서 실격했어요. 실격했을 때 장로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복권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 상실에 속해 있던 당의 의결을 거쳐 복권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에는 어디다? 교회니까 교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자였던 장로는 지방에서 안수를 받았으니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지방에서 다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견 3분의 2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이거 연금 복권 그거 아니에요. 참고로. 아 진짜 그렇게 이해하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자 그래서 22년도에 실제로 있어요. 장로의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로 빈칸을 뭐냐. 자격을 상실한 장로에 대해서 당시 당회 그리고 복권을 요청했던 지방회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재 물론 이번 입법부에서는 개정될 걸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장로의 은퇴는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요. 목사도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 장로는 2월 말 기준, 목사는 3월 말 기준이야. 야, 좀 그래서 좀 그랬지. 왜냐? 2월 말에 지방회가 있거든. 지방회가 있어요. 근데 연회는 3월 말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나중에 이제 1월부터 12월 사이에 70세가 되면 다음 지방회나 연회에서 은퇴하는 걸로 지금 바뀐다고 하거든요. 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누군가는 뭐 1, 2, 3월생한테 특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억지로 1년 일찍 강제 은퇴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올 것은 70세가 됐을 때 장로는 2월 말 기준 70세에 지방에서 은퇴한다. 연회가 아니라 지방에. 교역자, 즉 목사는 3월 말 70세 연회에서 은퇴한다. 이 정도는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외워둬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도 장로의 은퇴에 대해서 70세가 됐을 때 언제? 2월 말 기준. 그럼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방에서 은퇴한다 여기 써있죠? 자, 그러면 딱 한 번만 나왔네. 앞으로 또 목회자 문제 나올 때도 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수련목에 대한 이제 자격이 나와요. 자격은 뭐냐?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일로 수련목 고시에 합격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영성훈련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영성훈련 약 2주 동안에 있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하시면 돼요. 그거 재밌어요. 잘 갔다 오시면 돼요. 자, 그럼 2024년도에 나왔던 수련목 자격에 알맞은 건 합격하고 무엇을 마치니? 영성훈련을 마치니. 이거 딱 하나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냥 자격에 대한 시험 문제야. 그럼 이제 파송에 대한 시험 문제예요. 한 교회에 매년 2명,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어요. 만약 수련목이 갑자기 6명인데 나 껴줘. 나 시험 응시할래. 그럼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수련목 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련목 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그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요 2명은. 그래서 조금 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요새 신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자, 그리고 입교인 50명 될 때는 1명은 파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련 목회자는 구역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리사가 임명을 해요. 자, 이 어쨌든 구역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역 인사위원회 이제 몇 시에 열렸냐, 날짜가 언제냐 그거에 따라서 문서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문서 작성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심무한 교회에서는 수련목을 할 수 없다. 그럼 뭐 삼촌이 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삼촌이 하는 데는 가능한가?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가능한지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고모가 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그래요. 아무튼 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 누구지? 뭐라고 해야지? 장인어른. 장인어른이라는 데는 괜찮나? 가끔 이거 왜 넘어갔어? 그거 한번 좀 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 조항 볼 때마다. 왜냐면, 이게, 우회로로 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결혼도 못했고, 그렇다고 제 장인이 그렇다고 수련목을 책임져주는 사람은 아니었고 해서, 그냥 그렇습니다. 자, 다시 문제 들어갈까요? 23년도에 나왔던 문제, 수련목의 파송에 대해서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보자.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수련목 교시 합격고 영성훈련을 마치니 맞지요?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하는 데는 사역할 수 없다. 맞죠? 자, 수련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하에 일반 목회, 교회 운영관리, 사무행정 등에 가는 것을 수련한다. 맞긴 맞는데 난 왜 배운 적이 없지? 자, 그리고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으며 입교인 70명인데 아쉽게도 50명 이상도 이제 가능해요. 예전에는 7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 있는 교회도 수련목회자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다. 근데 50명 있는 교회에 과연 이 수련목회자의 월급을 챙겨줄 수 있을까? 난 그건 진짜 의문이긴 해. 서울 경기권에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50명 있는 교회에서 과연 이 수련목의 월급을 챙겨줄 수 있을지 사례비를 챙겨줄 수 있을지 난 그건 좀 의문이네. 그냥 그렇다고요. 자, 이제 수련목회자가 수련해야 할 거 일반 목회, 교회 운영관리, 사무행정 이런 걸 꼭 배워야 돼요.
근데 난 배운 왜 기억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수련목을 하게 되면요. 이런 거를 뭐 안 가르쳐줬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통장에 사례비만 잘 찍힌 것만 해도 감사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24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련목회 직무, 담임자의 지도 아래서 무엇을 수련한대? 뭐가 뭐냐? 1번 목회, 교회 운영관리, 사무행정 이거다. 그렇다면 이게 언젠가는 요게 첫 번째 게 괄호가 될 수 있고 마지막 게 괄호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세 개가 다 괄호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뭐다? 외워야지 뭐. 자, 이제 담임자의 직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자의 직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외워두세요.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교회 회의의 주재자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행정 지도자가 아니라 행정 책임자예요. 영적 책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에 나오는 거는 신앙, 복음 요런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고 행정 책임자면 법과 관련 단어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렇게 문제가 이 다음이구나. 2020년에 나왔던 담임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자,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교회 회의의 주재자. 그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죠. 그 키워드를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담임자의 직무에 관한 것은 다음에 해당된 내용을 직무로 골라라. 자, 신앙, 복음, 그게 나오면 무조건 영적 지도자로 가고 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행정 책임자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아무리 봤는데 법이란 단어가 나왔네. 그럼 행정 책임자가 정답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네, 쉽죠? 자, 그럼 이건 뭐냐? 담임자의 행정 책임자로서의 직무인데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그렇다면 이 가운데 행정 교회 회의의 주재자나 영적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교회 회의에 대한 주재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뭐다? 영적 지도자와 행정 책임자에 대한 내용만 잘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여기서 행정 책임자가 있는데 아닌 것, 영적 지도자를 찾으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신앙, 복음. 이게 영적 지도자의 직무인 거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참 쉽죠? 근데 전체를 이해하면 좋지 뭐. 자, 담임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교회의 주재자, 장로의 임면 이건 감리사의 직무예요. 감리사의 직무라고. 그럼 즉 뭐냐? 여러분들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장로가 있다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난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담임자의 이제 파송. 자, 어느 교회든 담임자 자리를 자기 사람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자를 파송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담임자는 무조건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하는데 보통 감리사가 먼저 합니다. 하지만 감리사가 이 구역 인사회를 안 열고 땡깡 부리거나 계속 지지부진하게 30일 이상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그땐 어디선가 누구에게 감독님이 나선다. 물론 이때는 담임자 파송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개척교회 설립이 아니잖아요. 어떤 전도사가 저 개척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담임자에 대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감리사가 딱 뒤로 계속 미루면 감독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감독도 피하지는 않아요. 이럴 때 내 친구, 내 사람을 잘하고 싶겠죠. 그냥 그렇다고. 이 문제에선 감독이 뒤로 빠지진 않는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감리사 선에선 잘 해결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세습방지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부모가 담임자로 있을 때 그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그럼 조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조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촌은 모르겠고 5촌까지는 모르겠다는 거 아무튼. 자,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가 없대요. 이게 가장 감리교에서 획기적인 거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교차 세습은 어떻게 되나요? 야, 교차 세습을 문구로 한번 만들어봐. A와 B가 서로 친구야. 친구라는 것을 문구로 만들어봐.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거를.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요. 그냥. 그리고 교차 세습은 서로 신뢰를 해야 돼. 서로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 어, 내 아들이 저기 딱 담임자 된 거 보고 바로 딴 사람 저 저 친구의 아들을 내 교회 담임자로 받기 전에 딴 사람 확 갈아치워. 이게 좀 횡행하거든요. 진짜 교차 세습은 서로 진짜 잘 믿고 살아야 돼요. 진짜 그것도 존중해줘야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끔 하다 보면 아닐 것 같아요. 해봐라 좀 해보세요. 진짜 내 평생 부목사만 했지만 참 그 신뢰 쌓는 것도 참 어렵겠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감리교회 세습 방지법은요 10년이에요. 10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합 분립. 동일교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떼어줄 거야. 그것도 막았어. 그리고 내 아들이랑 교회 합칠 거야. 그것도 막았어. 10년 동안 안 된대. 이야, 대단한데, 다만,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대. 예외로 한대요. 자,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미자립 교회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4천인가 3,500인가 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이 1억이었어. 교회 예산이 1억이었는데, 내가 내 아들한테 세습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 1년 예산을 3천으로 확 줄여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본부에서 조사위원회가 내려옵니다. 내려서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 네 아들한테 담임자 간 거 취소.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기로 이론상은 되어 있는데 과연 총회나 연회에서 조사권, 경찰이나 검찰이 갖고 있는 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는 내가 참 궁금해요. 내가 아직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옆에서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에 대한 내용이 미자립 교회를 인정받기 위해 교회 통계표를 허위 작성 그거잖아. 그렇게 제출할 경우에는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한다라고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을 3천으로 팍 낮춰버린다. 그리고 통계표에 이미 잘못된 게 나와 있으니까 통계표만 가지고도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이거 좀 수사 좀 해야겠는걸? 하게 되면 좀 모르겠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난 궁금하거든, 난 진짜.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시험이니까. 시험엔 20년도에 나왔던 시험, 담임자의 파송에 대한 거 틀린 거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1번. 그래. 내가 틀린 것만 이제 지울게.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한 경우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언제라도 동일교회 담임자, 언제라도 아니죠. 10년 동안은 안 돼. 10년 동안 안 된다고. 안 돼. 그럼 안 돼.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201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셨던 교회는 갈 수 있어요. 10년 지났잖아요. 201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교회 나 가려면 갈 수는 있어요. 갑자기 슬퍼진다. 갑자기 슬퍼지네. 근데 아무튼 10년 동안 안 돼. 근데 나는 이제 갈 수 있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간지 한 10년 됐어요. 10년 이상 됐으니까 가능하다고. 나 한 가지 들어서 근데 그때 엄청나게 감정 상한 게 많은데 없을 것 같아요. 그거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자, 다음 문제. 이게 다야? 옛날 건 다 잘라버렸는지 좀 그러네요. 자, 이제 부담임자. 자, 개척교회에 누군가의 추천을 받는데 누군가의 추천을 받는다. 담임자의 추천을 받는다. 그래서 부담임자는 부목사는 담임자의 뜻에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구역 인사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최종 파송한다. 딴 거 필요 없어요. 누구의 추천을 받는다? 담임자의 추천을 받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부담임자의 청빙을 위한 구역인사위원회는 보통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리사가 위원장인데 감리사가 부목사일에도 내가 다 가야 돼? 안 돼. 나 바빠. 하니까 위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담임자에게.
그렇다고요. 자, 시험 22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부담임자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부담임자는 개책교회 기획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위원회가 아니다. 담임자의 추천으로. 기획위원회 추천을 받으면 장로가 우리 손주 목사 됐어요. 한번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 자, 기획위원회 추천이 아니라 담임자의 추천이다. 요걸 기억하시면 된다.